근저당 말소 확인서가 출력되는 순간 고성이는 처음으로 박진석을 이길 수 있다는 감각을 손끝으로 느꼈는데요. 그 감각이 기쁨이 아니라 서늘한 전율로 올라와서 더 이상했습니다. 고성이는 종이를 손에 쥐는 힘이 점점 세졌고 종이가 구겨질까 봐 다시 힘을 풀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행동 같지만요. 고성이는 그 순간 알았어요. 자기 감정이 종이 한 장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고성이는 확인서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말소라는 글자. 그 글자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들고 집에 들어가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아내? 아니면 싸움을 시작한 사람? 그 질문은 고성이가 대답을 내리기도 전에 더 날카로운 질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이걸 알면 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박진석은 압구정 아파트와 청담동 빌라의 근저당을 설정해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가족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말했지만 고성이는 알고 있었죠. 그건 안전장치가 아니라 통제장치였습니다. 박진석은 믿음 하나로 사람을 판단해온 사람이고 믿음이 깨지는 순간엔 사랑보다 계산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진석이 근저당을 걸었다는 건 한마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허락한 만큼만 움직여. 박진석은 그걸 명령처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박진석은 내가 너를 위한 거야 같은 문장으로 사람을 묶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반발하면 박진석은 오히려 피해자처럼 굴 수 있었고요. 고성이는 그 구조를 너무 오래 겪었습니다. 박진석이 옳다고 믿는 질서 안에서 고성이는 늘 설명하는 사람이었고 박진석은 늘 판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사실을 알고도 참아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박진석이 그 줄을 잡고 있는 한 고성이는 완벽한 아내라는 가면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가면을 쓰면 박성재의 체면도 지킬 수 있고 집안의 균열도 가릴 수 있고 무엇보다 박진석의 시선을 가족의 안정 쪽으로 묶어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라가 우리 엄마가 같지 않나요? 고성이 씌우라고 던진 이후부터 그 가면은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근저당은 족쇄가 되더라고요. 완벽한 아내가 아니라 의심받는 사람이 되면 근저당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감옥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요. 박진석이 서류로 묶었다면 고성이는 돈의 속도로 풀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고성이가 이 결론을 내린 날 고성이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었더라고요.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그 말은 다짐이라기보다 거의 비상탈출 버튼 같은 거였습니다. 더 늦으면 박진석이 먼저 누를 것 같았거든요. 고성이가 몰래 매수해둔 SK 하이닉스. 그게 그냥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에게는 자율증서 같은 거였어요. 박진석이 눈치채지 못하게 분할로 들어갔고 명의와 계좌 흐름도 정교하게 쪼갰습니다. 고성이는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손을 멈췄습니다. 이러다 들키면 끝이다. 들키면 박진석은 내 돈을 뺏는 게 아니라 내 의도를 죽이려고 들 거야. 고성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겉으론 우아하지만 속은 칼처럼 계산적인 사람. 다만 이번 계산은 숫자 계산이 아니라 자기 인생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시장이 미친 듯이 움직였고 SK 하이닉스가 크게 올랐습니다. 고성이는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도 웃지 않았는데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쁜 게 아니라 무서웠거든요. 이 돈은 축하할 돈이 아니었어요. 이 돈은 박진석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기회는 잡으면 길이 생기지만 동시에 돌아갈 길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고성이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돈이 늘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줄어들어서요. 고성이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회사에서 오래 버틴 지역이었죠. 30년 차 막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중요한 건 다 처리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숨을 낮춰 말했는데요.
재무팀장님, 지금 당장 가능해요. 재무팀장이 짧게 웃듯 말했습니다. 가능하죠. 근데 이건 사모님이 진짜 마음먹으신 거 맞아요? 고성희는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아니면 내가 평생 못 풀어요. 그 말이 딱 고성희의 속내였습니다. 근저당이 걸린 집은 집이 아니라 인질이었거든요. 인질은 협상할 때마다 협상하는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고성희는 더 이상 갉아먹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성희가 더 무서웠던 건 인질이 집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집에 묶여있는 게 돈이 아니라 관계였거든요. 박성재의 얼굴, 박영라의 불안, 고성희 스스로가 붙들고 있던 완벽한 엄마의 환상까지요. 지역은 말소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쭉 불렀고 고성희는 이미 준비해뒀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무팀장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거 박진석 회장님 쪽에서 알면 난리 나실 텐데요. 고성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게 만들 거예요. 근데 내가 끝냈다는 결과로요. 고성희는 그렇게 말해놓고도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박진석은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진 일보다 더 무서운 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인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가 근저당을 해소하는 순간 박진석은 그걸 배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이번만큼은 배신이라는 단어를 삼켰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고성희는 혼잣말처럼 되뇌었는데요.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왜 배신이야. 내가 숨쉬는 게 왜 죄야. 하지만 그 문장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이 돈이 단지 탈출이 아니라 정리로 이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리는 늘 숨김과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확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근저당 말소 완료. 청담동 빌라 근저당 말소 완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고성희는 숨을 크게 내쉬었는데요. 그 숨이 한 번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26년 동안 눌러놓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고성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이제 박진석이 못 잡는다. 그 생각이 희열이 아니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잡히지 않는다는 건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고성희는 그날 밤 일부러 집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것들을 봤습니다. 거실에 걸린 액자, 식탁 의자, 복도 끝에 놓인 영라의 물건들. 고성희는 마음속으로 확인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이거야. 그런데 바로 뒤이어 더 잔인한 문장이 따라왔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내 체면이야. 고성희는 그 문장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물었습니다. 압구정 청담 근저당이 왜 없어졌지?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척하지만 사실 감정이 가장 또렷하게 깔려있는 톤. 고성희는 그 톤만 들으면 심장이 먼저 반응하곤 했습니다. 박진석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진석이 물었다는 건 이미 절반은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고성희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박진석을 봤습니다. 내가 풀었어요. 박진석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내가?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응. 내가. 박진석이 비웃듯 숨을 내뱉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그 질문엔 멸시와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내 돈 없이 뭘 해? 라는 확신. 박진석은 고성희가 결국 자기 울타리 안에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그 확신을 깨뜨릴 단 한마디를 준비해뒀습니다. 당신보다 더 많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희는 자기도 모르게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이 말을 해버리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고성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고성희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성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 당신 몰래 주식 샀어. SK 하이닉스. 당신이 내 손 묶어놓는 동안 난 내 손 풀 돈을 만들었어. 박진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박진석은 돈을 잃는 분노보다 통제권을 잃는 공포가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돈보다 질서를 잃는 걸 못 견디거든요. 박진석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걸 언제부터? 고성희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지 않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말이 박진석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박진석은 믿음으로 사람을 판단해온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을 먼저 깨뜨린 게 박진석 자신이라는 걸 고성희가 돈으로 증명해버린 겁니다. 박진석은 잠깐, 정말 잠깐 흔들리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흔들리는 감정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을 인정하는 대신 곧장 상대를 계산 대상으로 바꾸거든요. 박진석의 머릿속엔 그때부터 이런 계산이 돌기 시작합니다. 고성희가 어디까지 했지? 누가 도왔지? 내가 놓친 통로가 뭐지? 고성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저당 해소했고 매도도 내가 결정해. 자금 흐름도 내가 정리해. 당신이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줄을 걸 수 없게 만들었어. 그 순간 고성희는 자신도 모르게 눈이 붉어졌습니다. 분해서가 아니라 억울해서가 아니라 해방감이 너무 낯설어서요. 해방감은 기쁨 같지만 사실 공포와 닮았습니다. 이제 누구 탓도 못하고 누구 뒤에도 숨지 못한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날 통제하겠다는 거야? 고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제? 난 통제하고 싶은 게 아니야. 고성희는 숨을 고르고 가장 솔직한 말을 꺼냈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 때문에 무너지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진석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고성희가 독립한다는 전제를 세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건 배신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닙니다. 자기 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진석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바로 알아챘는데요. 박진석이 지금부터 고성희를 아내가 아니라 변수로 보기 시작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변수는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면 박진석은 결국 그 변수를 부숴서라도 질서를 되찾으려 하겠죠. 고성희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더 잔인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모든 자금 사정을 해결했어. 당신이 막아도 못 막아. 박진석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당장 폭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희가 말이 아니라 결과를 들고 와버렸으니까요. 근저당 말소, 자금 정리, 매도 진행, 숫자로 증명된 힘. 박진석이 가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언어로요. 박진석은 숫자 앞에서 멈추지만 숫자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고성희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의 굴욕을 박진석은 절대 잊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고성희는 드디어 박진석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고성희는 이겼지만 동시에 더 위험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박진석이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고성희도 알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이제 돈으로는 고성희를 못 잡습니다. 그러면 박진석은 다음 수를 꺼낼 겁니다. 박진석이 가장 잘하는 것. 사람을 움직여 고성희를 무너뜨리는 것. 고성희는 그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지역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부터는 진짜 신경 써야겠어요. 그리고 그 문장을 보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고성희는 돈으로 근저당은 풀었지만 아직 풀지 못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오라는 이름. 26년 전 사망신고. 박영라가 던진 질문. 근저당은 서류로 풀 수 있지만 과거는 서류로 안 풀립니다. 고성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성희의 다음 선택은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 더 큰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박진석은 지금부터 고성희를 아내로 보지 않을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적에게는 박진석이 가장 잔인해지거든요. 그런데 고성희가 더 무서웠던 건 박진석의 잔인함이 아니라 누가 이미 고성희의 다음 수를 읽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고성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는데요. 문장은 짧았습니다. 돈으로 풀 수 있는 줄만 푼 거야. 이름은 아직 묶여 있어. 고성희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내 다음 수를 알고 있지? 재무팀장. 박진석? 아니면 그 이름과 연결된 누군가? 고성희는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메시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지워지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너 도망 못 가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고성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 고성희가 풀어낸 건 근저당이었지만 누군가가 진짜로 노리는 건 고성희의 이름 자체일 수 있다는 걸요. 고성희는 이 싸움을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싸움은 끝낼 때까지 절대 가만히 두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박진석, 고성희, 재무팀장. 그리고 아직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그 번호의 주인까지요. 마지막으로 고성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내가 이겼다. 그런데 바로 다음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긴 사람은 이제 더 잔인해져야 살아남는다. 고성희는 손끝으로 휴대폰을 다시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딱 한 줄만 보냈습니다. 내가 누군지부터 말해. 읽음 표시도 없고 답장도 없습니다. 그 침묵이 고성희에게는 박진석의 침묵보다 더 무서웠습니다.